불법 외부 영상물 및 반동 사상 자료 유포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적발시 관련자는 물론 가족까지 엄중히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저는 22년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의 포화 속을 누렸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에서도 제 손은 결코 떨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마주한 한 장의 서류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탈북 사유, 드라마가 보고 싶어서 저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유가 고작 드라마라고. 하지만 입천장에 SD카드를 숨기고 들어온 한 남자의 눈빛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독재자의 무릎을 꿇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할아버지가 폐허라고 불렀던 그 땅, 보릿고개를 견디며 자식들을 키워낸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반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어떤 강대국도 하지 못한 북한 붕괴의 서막, 그 충격적인 실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국방안보 담당 수석 기자 제임스 워커입니다. 22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폭격이 떨어지는 현장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총성 속에서 수첩을 꺼냈죠. 사람이 죽는 걸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도 손은 떨리지 않았죠.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미국 덕분에 전쟁을 버텨낸 나라, K-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게 잠깐 유행하는 나라, 그 정도였죠. 제 머릿속 한국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딱 한마디를 하셨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겨울엔 살이 에이고 먹을 것도 없었다. 길바닥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냥 폐허였다. 그 폐허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죠. 저는 그 풍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죠. 그런데 저는 기자였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죠. 조사실로 갔습니다. 국가정보원 협조로 탈북자 관련 문서를 열람하는 자리였죠.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죠.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탈북 사유 기록을 훑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굶주림, 가족 사망, 정치적 박해, 항목마다 다 이해가 됐죠. 독재국가를 벗어나는 이유, 22년이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탈북 사유, 남한 드라마를 맘껏 보고 싶어서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죠. 드라마를 보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는 겁니까? 목숨을 건다는 겁니까? 잡히면 총살인데 드라마 한 편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이 자료의 신뢰성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K-팝이 유행한다고요. 드라마가 인기라고요. 그게 독재국가를 흔든다고요.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순진하다고 봤습니다. 독재국가는 공포로 유지됩니다. 총으로 지키죠. 이라크에서 받고 시리아에서 받습니다. 문화 같은 걸로 체제가 흔들린다는 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였죠. 그런데 다음 서류에서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요약한 문서였죠. 북한 전역의 한류 콘텐츠 확산 중 당국 통제가 어려운 수준에 도달. 저는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넘겼죠. 과장입니다. 저도 기자니까요. 오후였습니다. 탈북자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죠.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죠. 뭔가를 오래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많이 봤던 그 눈이었죠. 모든 걸 잃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가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처음에는 CD였습니다. 그 다음엔 USB, 그리고 SD카드로 바뀌었죠. 단속이 강해질 때마다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테이블 아래를 잠깐 내려다봤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잡히면 끝납니다.
가족도 같이 끌려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숨깁니까? 입천장에 숨깁니다. 저는 굳었습니다. 가족까지 끌려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드라마를 보기 위해 SD카드를 입천장에 숨긴다는 겁니까? 아까 웃었던 제 자신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웃었던 그 순간이. 그런데 지금 제 앞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이건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선택이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콘텐츠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전부 나만이요. 저는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폐허라고 했던 그 나라, 길바닥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했던 그 땅, 그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를 보기 위해 지금 이 사람이 가족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수첩을 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왜 하필 한국인가? 아까의 그 웃음이 창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제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줄은.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바로 앉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였죠. 그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뭔가를 오래 버텨온 사람의 눈. 가족까지 걸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빛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꺼냈죠. 기자 생활 22년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통 경로부터 짚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중국 국경이었죠. CD에서 USB로, USB에서 SD카드로. 단속이 강해질 때마다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진화했죠. 저는 멈췄습니다. 진화. 그 단어가 걸렸죠. 밀수는 단속하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였죠. 단속이 강해질수록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건 밀수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네트워크였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장마당 관련 기록이었죠. 국가 배급이 무너진 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비공식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SD카드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죠.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 풀뿌리를 캐던 시절. 어머니가 자식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자기 몫을 남몰래 덜어냈다는 그 시절. 그 시절을 버텨낸 사람들이 공장을 세우고 밤을 새워 일하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 그 나라에서 만든 콘텐츠가 지금 저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나왔습니다. 적발되면 수용소였죠. 가족까지 연좌로 처벌받는 사례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는 계속됐죠. 그들은 잡히면 가족까지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죠. 기자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오는 느낌이죠. 뭔가가 더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외신 분석 보고서를 다시 폈습니다. CNN 분석이었죠. 북한 전역의 한류 콘텐츠 사실상 전면 확산. 평양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소비 확인. 당국의 통제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 이번엔 넘기지 않았습니다. CNN만이 아니었죠. BBC, AP 통신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건 단순 유행이 아니었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단순한 재미라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족까지 건다는 건 그것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드라마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재미 이상의 것.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죠.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허라고 했던 땅에서 저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쪽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겠죠. 새벽에, 이불 속에서, 가족이 걱정될수록 더 조용하게. 그 화면 속 불빛도 저 서울의 불빛과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 숫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방 안에 서류가 쌓이기 시작했죠. 커피도 잊고 읽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확산 규모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죠. 평양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지방 소도시까지 퍼져 있었죠.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안 본 사람이 더 적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는 정보 환경에서 외부 콘텐츠가 전국으로 퍼졌다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더 읽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더 이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를 모른 채로 누가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흥얼거리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북한의 어느 골목,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아이 입을 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노래가 어디서 왔는지 엄마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른 적이 있었겠죠. 이건 공기였죠. 누가 퍼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퍼지는 겁니다. 바이러스보다 조용하게. 그 순간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문화 권력이 뭔지 압니다. 할리우드, 팝뮤직, 세계 어디서든 미국 문화는 통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간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새마을운동으로 논두렁을 고치던 나라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을 때 온 국민이 울었다는 나라가 그 나라가 미국도 못한 걸 해냈습니다. 문화는 총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었죠. 영국 가디언지의 분석 기사를 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북한 내부에서 단순 오락을 넘어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례 없는 현상으로 평가한다. 전례 없는 현상. 가디언이 그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덮고 창가에 섰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총이 오갔고 건물이 무너졌죠.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죠.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있었죠. 보릿고개를 버티고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 드라마를 만든 나라. 저는 그 나라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바꾼 건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고 있었죠. 두 번째 탈북자 인터뷰는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죠.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서두르면 진짜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잠시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드라마 보고 나서 남자들이 바뀌었어요. 저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 열어주고, 짐 들어주고, 밥 먹을 때 먼저 앉히고, 드라마에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녀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웃음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까? 그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왜 저러지 싶었죠.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다는 겁니다. 다정함이 낯설어서, 배려가 낯설어서, 평생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전쟁터를 오래 다녔습니다. 폭탄 맞은 건물, 피 묻은 땅,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걸 봐도 손이 떨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녀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다정함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탈북자 진술 분석 보고서였죠. 북한에서 연애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엔 감정 표현 자체가 억제됐죠. 개인의 욕망은 불순한 것, 국가와 지도자를 향한 감정만이 허용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엔 달랐죠. 삼각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별이 있었죠.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 느끼는 감정들. 국가가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었죠. 그걸 처음 본 겁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 내용과의 충돌이었죠. 북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한은 가난하다. 남한 주민들은 미국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 속 풍경은 완전히 달랐죠. 깨끗한 거리, 넓은 집, 먹을 것이 넘치는 식탁,
자유롭게 웃고 우는 사람들. 저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한국이 가난하다고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공장을 세우고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식한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은 저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가 됐죠. 그 드라마가 수십 년간 쌓은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분석을 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는 단순한 문화 수용이 아닌 체제 이념의 균열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군사적 압박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떤 군사적 압박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 포린 어페어스가 그 표현을 썼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그 웃음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역사였죠.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다음엔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를. 인식이 바뀌면 욕망이 바뀝니다. 그게 다음 단계였죠. 세 번째 탈북자는 북한 상류층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40 가까이 됐을까요? 말투가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드라마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샴푸요. 한국 샴푸. 저는 고개를 들었죠. 샴푸요? 드라마에서 여자들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찰랑찰랑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장마당 가서 한국 샴푸 있냐고 물어봤죠. 그때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마지막 말에 멈췄습니다. 두근거렸다는 겁니다. 샴푸 하나 찾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상상해봤습니다. 평생 국가가 주는 것만 받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순간, 그 두근거림이 어떤 건지,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체제는 흔들립니다. 소비 패턴 분석 자료를 폈습니다. 나만 밥솥이 나왔죠? 처음엔 상류층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그 다음엔 커피. 드라마에서 카페에 앉아 마시는 그 커피였죠. 화장품도 있었습니다. 저는 또 멈췄습니다. 쿠쿠 밥솥. 한국 브랜드입니다. 전쟁 이후 보릿고개를 넘기던 나라가, 굶주림을 견뎌낸 나라가, 새마을운동으로 지붕을 고치던 나라가, 이제 밥솥 브랜드가 독재국가 주민들의 욕망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 앞에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수요도 올라가고 있었죠. 진짜 삶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드라마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무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능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밥 먹고, 웃고, 여행하는 모습, 그 현실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북한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BBC의 분석 기사를 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은 적국에서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의 반한 교육이 사실상 붕괴됐음을 시사한다. 수십 년간의 반한 교육이 사실상 붕괴. BBC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떠올랐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던 분. 그분이 피를 흘려 지켜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독재국가 주민들의 꿈이 됐습니다. 샴푸 하나에 두근거렸다는 그 여성의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두근거림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저는 알 것 같았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죠. 그런데 김정은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총을 들었죠.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광장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김정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음 자료에서 나왔죠.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북한이 공식적으로 만든 법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외부 콘텐츠를 소비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죠. 법 이름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반동, 사상, 그 두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죠. 보안 요원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쳤습니다. 전자기기를 압수했죠. 특히 청소년이 표적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망신을 줬죠.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광장에 끌려 나옵니다. 부모는 군중 속에 숨어 있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겠죠. 그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까?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겁니까? 그들은 공포를 선택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런데 다음 페이지가 달랐습니다. 단속 이후 소비량 변화 자료였죠.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졌죠. 혼자 보던 걸 소규모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보는 시간을 새벽으로 옮겼죠. 단속 요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네트워크까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었죠.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죠. 김정은의 내부 발언이었습니다. 마약 같다. 저는 그 네 글자를 읽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약이라고 했다는 겁니까? 자기 입으로 강력한 법을 만들고 아이들을 광장에 세워놓고 그럼에도 막을 수 없어서 결국 마약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사실상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폈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 소비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사실상 통제력을 잃었다고 분석한다. 통제력을 잃었다. 로이터가 공식적으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죠. 보릿고개를 버티고 공장을 세우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그 땅에서 만든 드라마 하나가 독재자를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독재자가 마약이라고 부른 것. 그건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조용한 패배였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일본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답이 다음 자료에 있었습니다. 세대가 달랐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장마당 세대라는 표현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국가 배급이 완전히 무너진 시절을 경험한 세대였죠. 이 세대는 처음부터 국가가 밥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장마당에 나가서 먹을 걸 구했죠. 국가 없이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익힌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국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여기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국가가 돌봐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 새벽 4시에 공장으로 나가고 손이 다 트도록 일하고 자식 학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밥 한 끼를 굶었던 사람들. 그 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의 드라마가 지금 북한의 다음 세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안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죠.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 바닥에서 일어서는 인간. 그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릿고개를 버텼던 사람들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손이 다 트도록 일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죠. 그 감정이 드라마 속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걸 봤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가치관 변화 항목을 읽었습니다. 과거엔 국가가 먼저였습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했죠. 그런데 장마당 세대는 반대였습니다. 내가 먼저였죠.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가족이 살아야 다음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세뇌 붕괴 항목을 읽었습니다. 더 서늘했죠. 지도자 신격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죠.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두려움은 역으로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관심은 아예 끊겼다는 거였죠. 무너지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분석 기사를 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는 체제의 이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무관심하다. 이는 공포 통치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공포 통치의 종말. 워싱턴 포스트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멀리 갈 줄. 새벽에 공장으로 나가고 손이 다 트도록 일하고 자식한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그 세대가 일으켜 세운 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아마 몰랐겠죠.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뿐이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2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쟁을 취재해왔습니다. 총성과 폭격 속에서 국가가 무너지는 순간을 수없이 봤죠.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었죠.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첩이 가득 찼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쟁을 정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총은 사람을 죽입니다. 문화는 체제를 무너뜨리죠. 총은 흔적을 남깁니다. 폭격은 기록이 남죠. 하지만 드라마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감정 속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이 들어가 있었죠. 뉴욕타임스, 제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신문의 최종 분석을 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북한 체제에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도, 제재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내고 있다. 이는 21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정학적 현상 중 하나다. 21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정학적 현상. 제가 몸담은 신문이 그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가득했죠. 그 순간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겨울엔 살이 에이고 먹을 것도 없었다. 길바닥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냥 폐허였다. 그 폐허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풀뿌리를 캐던 사람들이 공장을 세웠죠. 손이 다 트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죠. 자식한테는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밥 한 끼를 굶으면서도 학비를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가 지금 독재국가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총도 없이, 군대도 없이, 그냥 드라마 한 편으로 저는 처음으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자 생활 22년 만에 처음이었죠. 전쟁터에서도 떨리지 않던 손이 그날 밤 수첩을 쥐고 가만히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폐허라고 했던 그 땅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걸. 그 무기의 이름은 총이 아니라는 걸. 드라마였습니다.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쟁을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없었죠. 그저 한 편의 드라마, 한국의 노래, 그리고 작은 화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했고 그 변화는 체제를 흔들고 있었죠.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국격 상승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